자, 전 시간에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장과 관련된 입지이론 알아보겠습니다. 공번은 때려치고 해갖고 배보의 이론 있죠? 요걸 주로 공부하는데, 어제나 공장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든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배보라는 사람입니다. 배보. 자, 그랬더니 아니다. 비용은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점점 커질 가능성 있는 곳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커질 가능성 있는 곳, 이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뢰시라는 사람입니다. 뢰시. 자, 그랬더니 남들 다 얘기한 이론을 가지고 섞어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이익이라는 겁니다. 순이익. 그래서 순이익이 가장 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걸요 그린헛이라든가 마이사드 이런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거는 물어볼 가능성 별로 없고, 요거 뢰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한마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확인하고, 자, 303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해갖고, 자, 1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게 보니까, 자,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 이곳에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중국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캄보디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게요 뢰시 이론이고, 거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만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자, 돌아오셔서 301페이지 보시면 배버라는 사람의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버라는 사람은 공장은 비용, 특히 이제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거를 배버의 이론이다 해줍니다. 배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생산비를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해 봤습니다. 자, 맨 먼저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인건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접 경제다 해서, 자, 이건 몰려 있을 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직접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를 형태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조했다, 중요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수송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수송비 가지고, 자, 수송비는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료의 수송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될 겁니다. 제품도 수송비가 들어갈 텐데, 이 두 가지의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이 지점을 맨 먼저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걸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한번 따져보고, 세 번째는요 직접 경제도 한번 따져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비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 지점이, 요 F라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입니다. 적게 든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시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범위까지는 수송비 다 똑같답니다. 어디 가나.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가 더 증가하겠죠. 아까 여기가 가장 수송비가 적게 든 지점입니다. 요 정도 범위가.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벗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수송비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추가적인 수송비가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들을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본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만약에 이 F라는 지점이, 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인데, 만약에 L 지점으로 만약에 이렇게 옮긴다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겁니다. 수송비는 증가하겠네요. 그렇지만 증가하지만 L 지점으로 옮긴다면 노동비는 또 절감될 수 있다 쳐볼게요. 노동비는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수송비의 증가보다 노동비 절감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옮겼더니 수송비는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노동비는 한 5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옮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걸 따져보고,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막 그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거기 울산의 공장에 가면은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몰려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 몰려 있는 게 유리하냐면 일단 지네들끼리 몰려 있어야 일단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든 거 옆에 있는 공장에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설도 어떤 경우는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적 경제,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분산 인자다 해서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냐 이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 쳐보겠습니다. 301페이지 위쪽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해갖고 1번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배보의 공업입자 3대 인자는 가장 3개의 중요한 요소는 자, 운송비, 수송비라고 합니다. 노동비, 집적 및 분산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송비, 운송비 인자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공업입지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을 선정하되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지점이 노동비와 집적이익에 의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노동비하고 집적이익에 대하여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고려하여 최소 비용화되는 지점 있죠. 요걸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쭉 읽다 보면 읽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302페이지 아주 어지럽게 생긴 그림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어렵게 그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좀 이쪽으로 더 와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시멘트 공장이 있다 쳐볼게요. 자,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한 100톤 정도 된다고 쳐보자. 자, 이 정확한 제 공장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인터넷 뒤져보니까 일단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석회석과 점토하고 그 규석 같은 게 함유되어 있는 있죠. 자, 이런 거를 그 산에서 캐서 가져오는 겁니다. 함유는 흙을 가져와서 이 공장에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만 골라내고서 나머지 흙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5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불에다가 바싹 구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석고를 집어넣고 밀가루처럼 잘게 부순 거 있죠. 이게 이제 시멘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을 거치게 되면 제품은 한 10톤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 이제 시장 쪽이라고 쳐볼게요. 시장 쪽. 자, 그러면 자, 시멘트 공장을 요쯤에 차렸다고 쳐볼게요. 요쯤에 차리면 100톤을 여기까지 날려야 되죠. 그런 다음에 자, 그 10톤을 날르면 어쨌거나 100톤을 여기까지 날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멘트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톤을 10톤으로 만든 다음에 한 대로 날리는 게 낫겠죠.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공장 같은 거를 자, 이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감소했다 해서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량 감소 산업. 그럼 이번에는 맥주 공장 생각해 볼게요. 맥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원료는 이제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원료 국지 원료, 편제 원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원료는 10톤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가라는 그런 발효된 보리 같은 거 있죠. 어린 보리 이거하고 호프라는 뽕나무과 식물 이게 답니다. 자, 이게 단데 일단 이게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죠. 엄청난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맥주병 같은 거 무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한 100톤 된다고 쳐볼게요. 100톤. 그러면 맥주 공장을 여기다 차렸다. 그러면 10톤을 10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맥주 공장 어디에요? 시장 근처에 차린 게 좋을 겁니다. 여기다가 차리게 되면 자, 이 그 10톤을 날른 다음에 여기까지 날른 다음에 100톤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다 해서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원료보다는 제품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 그 원료 지수라고 있는데 원료 지수는 이제 매트리얼 인덱스 해주는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를 국지 원료라는 겁니다. 국지 원료를 제품 중량으로 나눈 겁니다. 나눈 건데 우리 시멘트 공장 볼게요. 시멘트 공장은 국지 원료가 100톤이죠. 100톤이고 그다음에 그 제품은요 10톤밖에 안 되죠. 10톤만. 그럼 계산하면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을 만드는데 원료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10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1톤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국지 원료가 10톤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은 1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원료 지수가 얘는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이런 산업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장이 좋겠네요. 반대로 맥주 공장을 보겠습니다. 맥주 공장은 원료로는 10톤밖에 안 되는데 제품은 100톤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0.1이 될 겁니다. 그럼 0.1이라는 얘기는 제품 1톤당 원료는 0.1톤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얘는 0.1이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시장 쪽에 입장이 유리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 입지 중량이라고 있습니다. 입지 중량은 또 뭐냐?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플러스 제품 중량 해준 겁니다. 얘는 또 뭐냐면 계산이 뭐냐면 제품 하나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려면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고 제품도 자, 이 시장까지 날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제품 1톤당 날라야 될 1톤당 총 중량 있죠. 이걸 뭐라고요? 입지 중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자, 이것분의 이거는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되겠네요. 매트리얼 인덱스. 그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는 똑같은 걸 나눈 거죠. 그러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2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 중량은 얘는 2보다 큰 산업. 얘 같은 경우는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은 산업.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볼게요. 꽁치 통조림을 강원도에서 잡아다가 서울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통조림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통조로 만든 다음에 날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 원료 산지 근처 입장에 유리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 빵 공장 같은 거 보겠습니다. 빵 같은 거를 이 농지에서 만들어서 서울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도시까지 밀가루만 날른 다음에 도시 근처에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편제 원료다 혹은 국지 원료 이렇게 표현하는데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천연 자원 같은 거 있죠. 이걸요 편제 원료 혹은 국지 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원료를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편 원료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있죠. 네,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디가 유리하다고요?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거 지금 제가 한 거 거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지 다른 요인은 무시했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303페이지 보시면 303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보면 기타의 공장 부지의 입지를 보면 첫 번째 노동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미숙련공 있죠.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분들 다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버스도 좀 구입해야 되고 지입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근처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노동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의류산업이라든가 신발산업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노동지향형 입지인데 이런 게 상당 부분 동남아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근처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들이 몰려 있을 때 기술이라든가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집적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지향형 입지는 어쩌나 그 제품의 수송비 부담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기술 집약적 산업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도 뭐 별 무리는 없겠네요. 이걸요 자유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요거는 이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자, 적환 지점에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적환 지점이라는 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수송수단. 그래서 은하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공장이 있다 쳐볼게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장은 여기에 있고 시장은 이쯤이라고 쳐볼게요. 시장.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수입해서 한번 내려야 되죠. 내려서 이제 트럭이라든가 뭐 기차라든가 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렸다 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공장까지 날려야 되죠. 날린 다음에 공장에서 또 한번 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또 싣고 또 여기다 날려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고 싣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공장은 아예 여기다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바닷가 근처에다가. 그러면 자, 이 한번 내렸죠. 그다음에 완성된 제품 실었죠. 그래서 한번 날르면 되겠네요. 이런 거를 자, 전부 다 임해 공장이다. 그래서 바다에 임한 공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천에 이제 인천항 근처에 있는 그 공장이라든가 부산항 근처에 있는 공장들이 있죠. 이런 게 거의 다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과 관련된 입지론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출 체크 보시면 자,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생산자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동산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성에 부합된 행동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인간은 자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어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봤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이런 걸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볼게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된 지점에 입지한다. 이거 맞는 듯한데 자, 용어 자체가 약간 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수송비, 노동비, 만약에 집적 경제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해주면 비용이 적게 된 지점에 입지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집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크야 좋겠죠. 비용이 절감될수록 이익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그냥 등비용선이다. 추가적인 수송비와 똑같은 지점이 있죠. 이걸 등비용선 해줍니다.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시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꿔나갈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들을 쭉 연결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자, 등비용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농업 입지론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입지론은 자, 1826년도에 튀넬이라는 사람이 그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 사람 이제 고립국 모형이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업 입지론이다. 농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인데 이건 이제 튀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튀넬. 자, 그래서 이 고립국 모형이다 해갖고 고립국 모형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요 도시 근처에 농지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동심원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동심 이렇게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 물결 모양이 퍼져나가죠. 이렇게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때 고립국 모형은 뭐냐면 여기가 A라는 농지가 있고 B라는 농지가 있고 C라는 농지가 있다 쳐볼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농사지어서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농사지어서 이 도시에만 갖다 대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은 밀농사지어서 여기가 또 다른 도시가 있다면
여기다 파는 게 훨씬 더 수송비가 절감되겠죠. 근데 이런 도시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섬처럼 딱 중앙에 도시가 하나가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이게 그 농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해서 이걸요 고립국 모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먼저 입지교차지대설이다. 이렇게 입지교차지대설 요거 한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 농지하고 이 농지가 임대료가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자, 요걸 통해서 수송비 이걸 근거로 해 갖고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는데 농업 입지론은 뭐냐면 이런 데는 어떤 농업이 입지하고 이런 데 어떤 농업이 입지하냐 이걸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이 결국은 수송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입찰지대에 따라서 자,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지대는 뭐냐? 입찰에 붙었을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그래서 굳이 써본다면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순이익만큼 순이익이 생긴다면 이만큼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용의가 있는 가격.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입니다. 예,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순이익이 있다면 이 정도만큼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순이익은 매출액에다 비용을 뺀 걸 뭐라고요?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순이익을 계산해 볼게요. 얘가 됐든 순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전부 다 밀농사를 가정한다면 내다 팔면 뭐가 생겨요? 매출액이 생길 겁니다. 매출액을 매상고.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을 빼야 되겠죠. 일단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인 생산비를 빼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뭘 빼야 되냐면 갖다 나르려면 수송비도 빼야 되죠. 수송비도 빼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건 전부 다 자, 지주한테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농사 짓게 되면 지주한테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이걸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대. 자, 그래서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요. 지대다. 이 지대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답니다. 아직 안 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 경작에서는 이 생산비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만큼 남았네요. 이만큼 남았다면 그 만약에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이만큼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입찰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찰에 붙였을 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이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입지교차지에서 얘는 자, 왜 이 농지는 임대료가 비싸고 싸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A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셋 다다 A, B, C 셋 다다 일단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비옥도는 똑같다면 자, 이 생산량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 제곱미터당. 그러면 내다 파는 가격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더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도 거의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같다는 표현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A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순이익은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C라는 농지 볼게요. C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죠. 많이 든다. 자, 그러면 순이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자, 결국은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농지하고 이 농지가 자, 이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차이가 난 이유는 수송비의 차이가 가장 큰 요소다. 이 사람은 다른 요인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송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점점 증가하니까 지대는 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요 이론을 가지고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습니다. 농업 입지론은 자, 어떤 땅이 있는데 1제곱킬로미터당 1제곱킬로미터가 있다면 제곱킬로미터당 자, 이거는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있는가 하면 얘는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있다 쳐볼게요. 좀 낙농업도 전부 다 농업이라고 간주할게요. 간주하는데 어쨌거나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다가 당 빼곡히 채워서 그 농사 짓는 거죠.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계속 트럭 수십 대로 계속 날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제곱미터당 트럭 수십 대 계속 날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송비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히는 거죠. 그리고 이 딱 굳힌 거를 잘라서 자, 이 보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 한번 날른다 쳐볼게요.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날른다 쳐볼게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하면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1제곱킬로미터당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날른다 쳐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얘네들은 아주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됩니다. 많은 양을 계속 자주 날려야 돼서 수송비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어쩌다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날리면 된다고 쳐볼게요.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은 자 요거는 이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아까 이렇게 계산한 순이익인데 만약에 A 지역 여기 그림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면 A 농지, B 농지, C 농지가 있다 쳐볼게요. 만약에 여기 볼게요. A 농지, B 농지, C 농지가 있는데 A 농지에서 채소라든가 과일농 했을 때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보자.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만큼을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입찰에 붙었을 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A 지역에서 하다가 갑자기 B 지역에서 한다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갑자기 수송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와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 부담이 갑자기 확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갑자기 팍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팍 줄을 수가 있겠네. 팍 줄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B 지역에서 하게 되면 순이익이 팍 줄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자, 입찰 제독선이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뭐라고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버터나 치즈 같은 거 볼게요. 얘네들은 어쨌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이익은 굉장히 낮게 출발합니다. 낮게. 그리고 낮게 출발해서 만약에 B 지역에서 낙농업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요 정도 된다. 요 정도. 근데 여기서 하다가 C 지역에서 가게 되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로 가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더 들어가는데 얘는 어쩌다 한번 소량을 어쩌다 한번 날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요 작게 조금 줄어들겠네요.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순이익은 여기서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러한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이건 뭐라고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자, 결국은 이거를 입찰지대곡선 혹은 한계지대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급한 형태로 그려진 거 이걸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는 거 이걸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의 입찰지대곡선 혹은 한계지대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이에 두고 드디어 이제 지주가 땅 주인이 요 땅을 좀 빌려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농부들을 불러갖고 야, 요 땅 내 빌려주려고 하는데 채소농도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한 달에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근데 버터농 넌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다 생산자는 뭘 가정한다고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빌려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안쪽은 요걸 사이에 두고 안쪽은 누가 입주한다고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채소나 뭐라고요? 과일농. 근데 요 바깥쪽 보겠습니다. 요 땅을 빌려러 가는데 야, 너 채소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버터농은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버터농한테 빌려러 가겠네요. 이번에는 요 땅을 보겠습니다. 야, 너 버터농 너 얼마 줄래? 그때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최소농은 이거 빌렸다가는 손해보는 거죠. 이게 이익 아닙니까? 이때는 손해보는 거죠.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빌리려고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얘는 누가 입주한다고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농업을 그 집약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은 농업을 뭐라고요? 집약농업이다.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요? 조박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지 않은 농업을요, 조박농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튜네는 요걸 통해서 자, 여기는 뭐가 입지하고 여기는 뭐가 입지하고 하나하나 다 얘기했는데 이건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다만 이 안쪽은 뭐가 입지한다고요? 집약농업이 입지한다. 바깥쪽은 뭐가 입지한다고요? 조박농업이 입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농업 입지론 해갖고 305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이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먼저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 해서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보니까 농업 입지론을 발표하면서 입찰 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찰 지대가 뭐냐? 입찰 지대는 지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이 정도만큼은 최대한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입찰 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찰 지대 곡선은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아주 급한 형태로 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면 날르면 되죠. 그러니까 완만한 형태로 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은 뭐가 입지한다고요? 집약농업, 바깥쪽은요 조박농업이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쭉 써놓은 거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일단 307페이지에 이 결론을 자꾸 아시면 됩니다. 결론은 자, 먼저 결론은 지대란 결국은 요게 이제 저 순이익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죠. 지대란 볼게요. 지대라는 것은 요게 이제 지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결국은 지대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송비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수송비의 절약액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요, 이게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급한 형태로,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 같은 거는요 완만한 형태로 해집니다. 그리고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무슨 토지형이라고요? 집약적 토지형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이 자꾸 중심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결국은 농작물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대를 결정할 수 있죠. 농작물의 가격이라든가 생산비, 수송비 이런 결정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론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도시 토지를 이건 농촌 토지를 가정했는데 튀네는 도시 토지를 가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심이고 이제 도시 외곽이라 쳐볼게요. 이렇게 도시 외곽인데 도심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뭐가 많아요?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겠죠. 상가들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도시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06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이 원리는 미음번에 서비스업 입지로 그대로 원정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튀네는 관찰 대상 대상을 농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그의 논리는 알론소라는 사람은 농업, 공업, 상업 입지론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론소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도 이제 이걸 응용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도시 토지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냐. 자, 우리 이제 상가가 있다고 쳐볼게요. 상가는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순이익은 아주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정된 토지에서 막 층수를 높여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출발하는데, 근데 얘는 상가가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라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다 내다 판다고 쳐볼게요. 얘네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틀고 날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는 수송비 차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와 관련된 입찰 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나르는 거죠. 광활한 토지에서
넓은 토지에서 공장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순이익은 낮게 출발하면서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예, 보름에 한 번씩 날른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업주와 관련된 입찰지 곡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뭐가 들어가요?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업지보다는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업지보다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형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걸 사이에 두고 요걸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입지한다고요? 상업지가 입지하고 그다음에 상가들이 입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주거지가 주택이 입지하는 거고 바깥쪽은요 공장이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제 307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겠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볼게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켰다. 자, 말이 이제 확장 발전신 거지 그냥 갖다 베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다 지웠는데 뭐 생산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매출액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 자, 3번 볼게요. 지대에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아이고 지웠네요. 정상이윤과 투입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이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이액이다. 아셔야 되겠네요. 최대 지불 용이액. 이게 틀렸고 4번 볼게요.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 안쪽은 서로 막 치열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이죠. 입찰지대 곡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있는데 주거지. 근데 얘는 이거 이상 넘어가서 살게 되면 오히려 손해나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살려고 하겠네요. 이걸 여기까지를요 주거 한계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넘겨보시면 용도별 입지 선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주택은 뭐 주변에 뭐 학교라든가 뭐 공원 같은 거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데 좋겠죠. 그건 쭉 적어 놓은 거니까 시간 남으시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입지 이론을 마무리했고 몇 장 쭉 넘기시면 이번에는 자, 뭘 알아볼 거냐면 관리론하고 마케팅론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론과 마케팅론. 자, 거기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론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걸 쭉 알아보는 게 관리론입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다 해서 위탁 관리, 특히 이제 관리를 자꾸 왜 누구한테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전문가한테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주로 단독주택 유지였는데 요즘에는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현관문 안쪽에서는 자기가 그냥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러면 되는데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복도가 있고 층계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놀이터 뭐 노인정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아줌마들 나와서 청소하라면 청소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 예전에는 뭐 5층짜리 정도 건물 갖고 있으면 아주 막 높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5층짜리 건물은 뭐 건물 축에도 막 속하지 않을 정도로 막 대형화됐죠. 그러니까 20층, 50층, 막 70층 이러다 보니까 툭하면 뭐 형광도 나가고 툭하면 뭐가요? 그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이러면 그때마다 뭐 전파사에서 사람 불러다가 하면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건물만 한 달에 얼마씩 월급 주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알아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것보다도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증대다 해서 부재 소유자는 이 건물에 살지 않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소유자인데 살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월세 같은 거 줬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부재 소유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냥 전월세 줬으니까 누군가 좀 관리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 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전에 금융연에서 이제 리츠회사라고 해서 얘네들은 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얘네들은 좀 거의 투자 운영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투자만 하거나 이렇게 하고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고, 그리고 자 론스타라든가 무슨 블랙스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 있는 대재벌들이 그 돈을 긁어 모아서 지들끼리 사적으로 돈을 긁어 모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실한 기업들을 막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려는 회사를 막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 걔들이 돈을 투입하니까 개미들이 막 같이 막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주가가 팍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운영하는 척 하다가 팔아치우고 토끼는 겁니다. 이런 걸 먹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근데 걔네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부동산도 구입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구입만 했지, 뭐라고요? 관리는 다 누구한테요? 자산관리회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계속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런 위탁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 있다. 관리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은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나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것만 관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기술적 관리라고 해서 기술적 관리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는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거를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하면 법경기 생각나셔야 됩니다. 법률적 관리라든가 아니면요, 경제적 관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관리.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먼저 자, 기술적 관리는 그야말로 자,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걸 위생 관리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생 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고장나고 고치고 그다음에 뭐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시설 관리다. 이런 거 다 기술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화재 같은 거 발생이 안 되게끔 잡고 그 관리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걸 다 보안 관리다. 이렇게 합니다. 소화기도 설치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걸요, 보안 관리다. 그리고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보전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전 관리. 이런 게 전부 다 기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적 관리는 무슨 법률적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하거나 예약하거나 공법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사법상의 문제가 있다. 소유권을 뺏길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법률적 관리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에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어떤 뭐 오피스텔이 있다면 아니면 원룸이 있다면 이건 손익분기점을 파악해서 몇 칸 정도를 일단은 자, 입주를 시켜야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냐는 얘기죠. 이것도 파악한 다음에 그거 이상 자꾸 입주시키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관리 이런 걸 통해서 어디 가서 자, 돈이 새 나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이걸 전부 다 경제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약간 헷갈리는 것들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약간 헷갈리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시킨다. 자, 이거는 언뜻 보기에 뭐 법률적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의 범위는 이미 지적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적도에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 지적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구분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인력 관리가 있는데, 인력 관리라는 게 자, 여기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관리는 그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경제적 가치를 갑자기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가 아니라 이런 걸 일종의 답을 하고요. 경제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애매모호한 표현 자체가 있는데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관리가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누가 가방에 훔쳐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해볼 하고요. 법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 정도만 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 대상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316페이지 보시니까 1차적 관리 조치다. 그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용어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전에 본격적인 부동산 활동에 대비하여 이 목적 부동산의 인수와 동시에 여러 가지 취해야 될 각종 기초적인 관리 조치 있죠. 이런 걸요. 1차적 관리 조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적 관리 조치. 이렇게 해서 뭐 그 본격적으로 관리 활동하기 전에 미리미리 1차적으로 미리 수행하는 거를 1차적 관리 조치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317페이지 중간에 부동산 관리의 분류다 해갖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동산 관리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 방식에 따라서 자가 관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위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가 관리는 그야말로 내가 한 5층짜리 어떤 그 상가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알아서. 아니면 내가 바쁘면 종업원 몇 명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가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리는 아까 같이 그 부동산 투자 신탁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만 하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다 관리 운영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그 자산 관리 회사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한국 토지 신탁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데 맡긴다든가 소규모 회사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만 했지 관리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 관리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투자만 했지 얘네들은 여기 와서 지들이 관리는 안 하겠죠. 관리 회사한테 맡기고 만약에 얘들이 관리 잘못하면 자르고 다른데 다른 관리 회사한테 맡기면 되겠죠. 이런 형태를요 위탁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자가 관리를 자 이 근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전통적인 얘 같은 경우는요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얘는요 근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얘는요 현대적 관리 방식. 그래서 자 자가 관리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내가 5층짜리 한 상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면 종업원을 뭐 시켜서 하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자 이 법률적 관리라든가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다면 이걸 전부 다 이 소유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다 관리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자가 관리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탁 관리는 자 그야말로 투자만 했지 자산 관리는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모든 관리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위탁 관리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간혹가다 이제 장단점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장단점. 자, 그래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장단점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 다만 느낌으로 이 자가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기밀 유지가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기밀 유지 같은 게 아주 양호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위탁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얘네들은 관리에 있어서 프로입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얘들은 관리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짜갖고 이 적재적소 인원도 다 투입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자가 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얘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자기는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 인원을 제대로 투입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비용만 더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반대로 얘들은 반대로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만 해놨지 관리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맡겨라고요? 법률적 관리까지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소유자가 막 밖에 있을 수도 있네요. 막 토끼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네요.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거 위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어중간한 형태가 혼합관리라고 있는데 이 혼합관리는 그야말로 자, 우리 아파트 관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 그래서 이걸 혼합관리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과도기적인 형태의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기적인 관리다. 우리 아파트 관리 같은 거 생각한다면 이제 아파트는 자,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사기당한다. 이런 거는 소유자가 알아서 뭐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진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소유자가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자, 이제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그 바깥에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경비원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이제 경비도 쓰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것만 관리 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런 것만 기술적 측면의 관리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혼합관리라는 겁니다. 혼합관리. 그래서 혼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떠한 뭐 여기서 주로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손해보냐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뭐 단점이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리 방식에 따른 거고 관리 영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 전국에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 개 있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률적 관리도 해야 되고 경제적 관리도 하고 기술적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때 자 이렇게 기술적 관리만 주로 하는 사람들을 시설관리사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설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 기술적 관리만 도맡아 하는 사람들을요, 시설관리사,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은 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관리, 이 소극적인 관리를 뭐라고요? 이거를 시설관리다 해줍니다. 시설관리.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이 부동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를 둔다. 그럼 자산관리라는 건 뭐냐? 자산관리는 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 자산관리사한테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가치가 증진될 것인가? 가치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이 적극적인 관리 이걸 뭐라고요? 자산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사는 이 전체의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럼 팔아치우고 다른 걸 구입할 수 있죠. 다 구입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냐. 위험도 좀 관리하고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얘는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런 까지 모조리 고려하는 걸 뭐라고요? 이걸 자산관리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는 시설관리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로서 뭐 설비 및 설비 운영이라든가 보수, 에너지 관리 이런 거 있죠. 방범 이런 걸 다 시설 관리를 한다면 자산 관리는 자, 가치를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재투자, 재개발할 것인가, 투자 위험 같은 거 분석하고 때로는 매입 매각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자산 관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한 다음에 끊었다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